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기철님, 오늘 제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예,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주우님께서는 윤수괴 파면되는 날 파티할 거예요. 진짜 파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커님, 헌재는 지금 자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각 재판에서 형사 재판,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 가담했던 여러 피고인들, 내란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런 여러 문서들이 헌재로 빨리 도착하기를.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도착할 건 다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증거가 채택돼야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채택하기가 수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끝났다입니다. 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퍼펙트하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상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법원 선고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겁니다. 윤석열만 빨리 파면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서 걸림돌은 없을 겁니다. 정말요? 30 남았잖아요. 다른 재판도 많잖아요. 사법 리스크 끝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뭐 살펴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이 얘기 참 너무 기분 좋습니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만 이렇게 기쁜 소식 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복달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한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검찰이요, 좀 그럴싸한 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좀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였고요. 법을 이렇게 왜곡해도 되나? 사실을 이렇게 베베 꼬아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비틀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특히 1심 판사였던 한성진 부장판사. 이 판사가 무려 징역을 때리면서 다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지난해 11월 하순경이었습니다. 어우, 상상하기도 싫어요. 자, 그랬지만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 곱이 확 넘어간 거죠. 서울고등법원 6-2 재판부 최은정, 정재호, 이예슬 판사가 담당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세 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은정 판사가 가장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은정 판사가 저는 제일 예, 이 사람이 재판장이거든요. 서울고등법원 6-2 재판부는 이른바 대등재판부입니다. 이 판사들 사이에 경력의 차이가 없고 대체로 보면 다 부장 판사급 이상의 이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대등재판부인데 이 대등재판부가 과거에 내린 판결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였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 발급해줬다는 이유로 유죄, 심지어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강욱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건도 만들고 그걸로 유죄까지 만들어내는 참 기괴한 사법 난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서울고등법원 6의 2 재판부였습니다. 최은정, 정재호, 이해슬 판사.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판사들가 이번만큼은 아주 흡족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최은정 판사가 저는 제일 걱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은정 판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평판을 종합해 봤을 때 꼴통입니다. 대구 출신이고요. 외국어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죠. 과거 판결을 보면은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반대로 이해슬 판사는 사회적 약자를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재호 판사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이 정재호 판사가 이 심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야단을 치는 그런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우려와 그리고 비관적인 전망을 뚫고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선고를 미뤄가면서 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기 때문에 이 악영향을 과연 재판부가 버텨낼 수 있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우려를 모두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건 솔직히 이게 사건이나 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기소를 했다고? 말이 돼? 뭐 그런 정도의 사건이에요. 김문기 나 잘 몰랐다. 성남시장 할 때는. 아니 그 어쩌라고. 김문기 모르는 거 모를 수도 있지. 한두 번 봤다고 다 기억합니까? 한두 번 보고도 기억할 수도 있고 서너 번 봐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은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이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면은 나도 내 기억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몰랐다. 안 만났다가 아니라 내가 잘 몰랐다.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다. 아는 사람으로 머리에 입력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 아니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다? 나 진짜 뭐 이런. 게다가 중앙정부로부터 압박과 위협을 받았다. 협박받았다. 아니 그것도 내 마음이잖아. 나의 감정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감정, 나의 느낌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걱정할 것도 없는 오히려 검찰 측이 공소 기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백형동 관련된 진술을 한 것은 국회였잖아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다른 법률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선거법을 적용시키는 것, 이거 정말 무리수였고 이거 정말 해괴한 법 해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판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계속 미뤄져 왔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3월 초 선고가 났어야 정상이죠. 그게 지금 2월 하순으로 밀려왔습니다.
지금 벌써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왜? 금요일 날 선고를 하려면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선고 일정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선고 일정이 나왔다는 소식은 없죠. 내일 오전에 선고 일정을 지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현실적으로 큽니다. 아까 어떤 분이 헌재가 이 자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끼리 견해의 차이가 참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견해의 차이가 큰 것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검찰 진술 조서, 그러니까 검찰의 피신 조서라 그러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어디까지 이 증거 능력을 가지냐, 증거 능력을 전혀 못 가질 것이냐, 일부라도 그래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윤석열 탄핵 심판 시작할 때는 그 검찰의 진술 조서도 증거로 받아들이자라고 다 해놓고 막상 선고할 때가 되니까 딴소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끌었는데 해결 방법이 제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쓰이게 될 여러 피신 조서들, 이 피신 조서들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만 해주면, 아니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끼리 논쟁의 결말을 지을 수 없게 됐으니 그 논쟁의 결말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내란 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뭐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또는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들의 재판이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증거 채택 여부는 모두 진술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피고인들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검찰과 생각을 달리한다. 이런 식이에요. 자신의 이 범죄 수준을 낮추고 좀 더 가볍게 처벌받으려고는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걸로 땡이에요. 이걸로 돼. 예. 그러면은 증거로서 채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쓴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만이 선고가 나올 수 있다. 헌재 선고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거 그냥 개소리예요. 헌재는 특히 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재판관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증거법이니 절차법이니 이렇게 떠들고 있으나 그들의 속내는 뭐다? 그냥 시간 끌기예요. 언제까지?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2차적으로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 안 하고 막아왔던 겁니다. 자, 이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오늘 있었던 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사건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이 재판부가 상당히 좀 편향적인 태도, 이찍들한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다들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판사들한테 외압이 작용을 해버리면 이건 뭐 결론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그 걱정거리를 모두 날려버린 겁니다. 오히려 헌재가 시간을 미루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 온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버렸습니다. 진보 진영의 우리 시민들도 다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벼르고 있었죠. 또 지기현 같은 놈 그런 판결을 내리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나.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완비가 돼 있었고 다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그런 마음가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쟤들도 알 거 아니야. 판사들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외압이 조금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려 하다가도 어휴 씨 잘못하면 내가 저 진보 진영한테 맞아 죽겠는디?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밟혀 죽겠는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니 어쩌나 보자 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사로서는 가장 정상적인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려고 시작했던 탄핵 심판의 지연이 오히려 외압을 막아준 결과가 난 겁니다. 다행스럽죠. 지금 이렇게 되돌아서 다행스럽다고 말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살 떨렸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예요. 성남시장 재직 중일 때는 내가 김문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검찰은 성남시장에서 재직할 때 김문기 알았지 않냐? 라는 식의 어거지를 썼어요. 그래서 골프 사진이라고 이상한 조작된 사진 꺼내놓고 막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내 개인의 내심의 판단이고 내 머릿속의 인지잖아요. 그거를 지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데 나 진짜. 자, 검찰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골프를 안 쳤다. 이재명 대표는 골프 안 쳤다 라고 진술한 거다. 근데 골프는 쳤지 않냐?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다. 아니 골프를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나 골프 안 쳤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 김문기랑 골프 안 쳤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짜집기해서 골프 안 쳤다는 취지다라고 왜곡을 했던 겁니다. 그걸로 1심에서는 유죄 판결, 심지어 징역형까지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빡 돌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검찰과 판사라면 항소심에서도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우려는 그거였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 이재명 대표는 과장일 뿐 허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 측은 계속 허위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협박을 받고 안 받고는 그것도 결국엔 내 마음이잖아. 아니 성희롱 사건만 보세요. 그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혹은 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뭐예요? 피해자 중심주의 아닙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성희롱이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협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협박을 느꼈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리고 그런 진술 자체가 국회 증언 중에 나온 얘기인 거죠. 국회 증언 중에는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즉 위증이 있었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 못합니다. 오로지 국회 증언감정법만 적용을 하고 그 법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누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 3번 발언은 이것이 설령 허위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을 적용해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요것만 무죄 나고 나머지는 다 유죄가 나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쫄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1심 때는 성남시장 때 김문기 잘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1심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유 행위가 없었다. 즉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이 점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오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언제 김문기랑 골프 안 쳤다라고 말했니? 그런 내용은 없지 않느냐? 국힘당 쪽에서 사진을 탁 내놓고 했는데 그 사진 조작된 거예요. 원래 한 10명 정도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딱 4명이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오려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작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뭐라고? 골프 안 쳤다는 말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둔갑을 시키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장용진이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너 정용진이라고 했어 라고 해버리면 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죠. 나는 장용진이야 얘기했는데 쟤 정용진이라고 사칭했어. 신세계 SSG 그 걔라고 사칭했어 라고 몰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참. 자, 이 협박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에서 무죄가 나오죠. 국회 증언감정법 적용 문제, 이 부분이 조금 이번 판결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감정법 부분은 3번 발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3번이 유죄였다면 증언감정법 적용이 논란이 될 수 있었겠지만 3번이 무죄가 나버리면서 국회 증언감정법 적용 문제는 이제 뭐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게 1심과 2심의 차이입니다. 1심이 사실상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1심 판결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됐습니다. 벗어났어요. 끝났어. 아니 아직 3심이 남았잖아. 그리고 이번 사건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재판 많잖아. 당장 대장동 있고 대북 송금도 있고 위증교사 사건도 있고 한데 겨우 이거 가지고 사법 리스크 끝났다라고 말할 거니?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 예. 자, 이제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윤석열이 복귀해가지고 대선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쩌고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거지? 예. 자, 어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3심 제도죠. 검찰이 항소심에서 졌다고 순순히 물러날 놈들이 아니죠. 반드시 대법원 가서 상고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남았고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버리면 사법 리스크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대법에서는 유죄를 무죄로 혹은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통 대법원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렇습니다. 항소심이 무죄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냅니까? 결론을 거기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재판 다시 해 하면서 항소심 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겁니다. 그러면 항소심 법원은 이른바 파기환송심을 다시 열어야 돼요. 파기환송심에서 그럼 유죄가 나왔다고 이재명 대표 가만히 있나? 이번엔 이재명 대표 측이 재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대법원에서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향후 남아있는 재판이 몇 개?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오늘 있었던 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다고 해도 3번의 재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법원에서 그래 2심 판결이 맞아 라고 해버리면 한 번으로 끝나고요.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온 걸 다시 유죄로 뒤집으면 재판을 총 3번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각각 석 달씩만 잡아도 최소 9개월입니다. 그리고 각 심금마다 서류가 오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상고하나 안 하나 이거 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죠. 보통 2주예요. 그 2주를 다 버텨버리면 적어도 11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선은 언제? 이제 윤석열만 나가리 되면은 2달 뒤에 된단 말이에요. 자, 11달 뒤에나 결론 날 거하고 2달 뒤에 결론 날 거하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더 이상 11달 뒤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동안 진행됐던 형사소송은 스톱이 됩니다. 워낙에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출하는 게 뭐냐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소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한다? 재판을 적어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직 중에는 재판 안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대요. 소추되지 않는다가 그 말이에요.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끌고 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모든 행위가 소추입니다. 이걸 공소유지라고도 하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형사소송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나요. 아까 제가 트럼프 얘기를 전해드렸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10몇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유죄 평결이 나옵니다. 유죄 평결.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내려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미국은 배심 제도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결정을 하고 판사는 거기에 맞춰서 양형만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평결이 나왔기 때문에 양형만 선고하면 되는데 이 선고를 미국은 1년 이상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그냥 종결해 버립니다. 유죄는 나왔는데 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대통령의 임기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걸로 끝. 우리나라도 비슷한 케이스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식 대통령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제도를 가장 먼저 한 것이 미국이죠. 어떻습니까? 앞뒤 계산해 보니까, 날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검찰이 먼저 돼지게 됐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는 없다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다? 헌법 소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법은 좀 논란이 될 만한 위헌으로 볼 만한 그런 좀 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선거법 사건이 나올 때마다 헌법 소원이 진행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 그러니까 위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미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항소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으면 끝 아닌가? 아니요. 헌법소원은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면 본인이 바로 헌재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돼 있어요. 따라서 선거법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재판, 해당 재판은 스톱이 됩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게 되면 이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이 대법원이 판결 내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톱이 돼버려요. 선거법 위헌 소송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용도 많이 했었어,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헌 소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당장 대법원 판결도 언제 나올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사법 리스크는 사라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두세 달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검찰 새끼들 오늘 무죄가 나오니까 또 위증교사 사건을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더군요. 근데 그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그 재판은 좀 더 시간을 끌어도 될 거고요. 그 재판도 글쎄요. 아무리 빨리 해도 2달 이내에 나오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아직 증인신문도 다 안 끝난 상태고 심지어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 전까지 정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사법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